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풍문으로 떠도는 도시 괴담이 아닌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어느 오후 한 중년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믿고 문 열어드리고 점검 맡기는 그냥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사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보일러 배관공이 갑자기 돌변. 집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아, 이거는 뭐죠? 뭐지? 살인자의 정체는 사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위장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얼마 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B씨가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A씨 부모에게 복수한 겁니다. 너무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부모를 살해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보통 이거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열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살인마로 돌변하다니까 너무 끔찍하네 진짜. 심지어 범행 후 B씨는 A씨 어머니인 척 A씨에게 연락해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떡해. 자,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A씨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마주하고 잔혹한 살인마 B씨에게 감금당했는데요.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탈출. 이후 경찰이 B씨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B씨를 체포하며 악몽보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자, 먼저 성시경 씨가 2011년 9월에 발표한 7집 앨범 선공개곡 오 나의 여신님 노래 먼저 들려드립니다. 어쨌다는 거죠? 들었어요? 안 들려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나? 뭐라 그러는데? 순식간이긴 해요.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선원 소리 안 들리셨습니까? 간주 부분이 2분 53초부터 3분 사이에 희미하지만 분명 한 여성이 그만하시오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마저 그만 마셔라 그런다고? 술을 많이 먹긴 해. 요즘 많이 줄였대요.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 근데 여성 목소리가 코러스는 있잖아요. 코러스 아니죠. 만약에 코러스가 안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녹음 잘못한 거죠. 다시 근데 해야죠.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믹싱하다 보면 진짜 뭐 그럼. 수천 번 뭐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걸 못 골라냈다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성시경 씨 측에서는 녹음 당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도 모르는 정체불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어?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괴담임. 어느 늦은 저녁, 남성 야마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와줄 수 있니?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란 야마다는 급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가야죠. 걱정이 되니까요. 네. 야마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잠깐 편의점에 들른 야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와다를 만났습니다. 야, 반갑다. 우리 5년 만에 보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M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히 내려왔어. 뭐? M병원? 그 병원 망해서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은 완전 폐허야.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야마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마다니?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가라오케 와 있어. 내일 통화하자. 아니, 아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야마다의 아버지는 야마다가 왜 전화했나 할 거예요. 전화한 적이 없는 거지, 이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아버지에게 이 소름 돋는 일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뭐고 카와다네 편의점은 또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 그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고 카와다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카와다와 가족들 모두 행방불명됐거든. 진짜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진짜 폐허가 된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끔찍해요. 못했죠. 네. 과연 그날 밤 야마다를 폐허가 된 병원으로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실종됐던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난 풀령이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 씨. 그리고 타니 씨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여기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 씨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 건 저런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 씨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 왔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에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야.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뭘 물고 있었다고? 저는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10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네, 김용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갖은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텔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은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차피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의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른. 붙일 거야? 깎는 건데도 붙이는 건 안 되잖아.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뭐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눈을 그렇다면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수가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04cm의 주거적인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룸이잖아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 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2011년 아르헨티나 산타페 2살 된 아기 베나민을 지켜보던 엄마 실비아는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베나민이 자꾸 어딜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아들 베나민이 언제부턴가 허공을 보며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옹알이를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놀던 베나민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도대체 이게 뭐야?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한 실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데? 자, 화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지 마.
자, 저거. 뭐야, 말이 돼? 존재 야, 자체가 저거 그거네. 아까 뭐? 그 저기 소인국 마을에서 나온 6월 사이즈네. 이란에서 오신 그 사이즈네. 그 사이즈잖아요. 아, 이거 이때니까, 소인이 이때니까. 저 그림자 있잖아. 그래. 이건 조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조작이면 애가 왜 대화를 하고 있어, 걔하고. 그러니까. 애는 정확하잖아. 야, 이거 뭐지? 카메라에 순간 포착된 것은 약 30cm가량의 사람 형체를 한 생명체.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엄마 실비아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도 아들 베냐민이 계속 어딘가를 보며 누군가 대화하거나 주변에서 종종 알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등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2014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 속 집요정 두엔데나 고블린 아닐까? 고블린 닮았다. 그런 게 어딨어? 분명 가짜다 한 표라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제 그 뛰어갈 때 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죠. 고블린하고 비슷하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집요정 두엔데에게 악취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엔데네. 아까 악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쟤도 겁먹은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만 소통하고 어른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요정이네. 어른 눈에서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기들하고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우리는 못 보던 생명체인 거잖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 베냐민 곁에 나타난 요정이 영상에 포착된 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저 지금 어디? 기어다니네. 옆으로 기어가는 거 보이시죠? 쟤는 또 아까 좀 저거 작아졌는데? 더 작은데? 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요정의 실존 여부에 대해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해코지를 안 한 거 보면은 진짜 집요정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애기를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베냐민을 지켜주는 거고 얘랑 친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엄마 나타나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네. 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두렵죠. 무섭지. 완전 무섭지. 이상하지. 그치. 저게 언제 마음을 바꿔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근데 저 정도면 베냐민은 호그와트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리포터에서 좀 나오세요. 아니 갑자기? 너무 해리포터잖아요. 아이의 곁에서 포착된 것은 정말 집을 지키는 집요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요정이라면 어쩌면 아이를 돌봐주다가 정체를 들킨 건 아닐까요? 두 기자님은 영국 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습니까? 영국. 영국 하면은 그 네스호 아니에요? 네스호? 네스호 괴물.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네스호가 제일 먼저 아하. 떠오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저 그림 이렇게 탁 솟아있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도 많이 봤다는 봤었던 사람도 것 많고. 같아요.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스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스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스강의 내시 괴생명체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내시란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야, 근데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면 가까이 크기가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이 마을에 사는 여성 도나 쿠퍼 역시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오버턴 다리 위로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멈춰선 벤이 허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귀신 보면 짖는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15m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 마는데 추락한 배는 등과 발, 턱이 부러져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놀란 쿠퍼는 다친 벤을 안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저기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겠다. 괜히 목줄 없이는 안 되지. 목줄 달아서 큰 강아지는 무섭잖아요. 근데 왠지 저 지점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오버튼 다리에서 투신한 건 그녀의 강아지만이 아니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의 강아지가 스스로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졌으며 이 가운데 50마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강아지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기 직전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는 것. 진짜? 두 번째, 강아지들이 뛰어내린 곳이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똑같은 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코올리다 리트리버처럼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들만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튼 다리에서 강아지가 뛰어내리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오버튼 다리 입구에는 개가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장의 경고문만이 붙어 있다고 한다. 오버튼 다리 위 3분의 2 지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기이한 현상. 이 위험한 다리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버튼 다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오버튼 다리 아래로 집어 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후 그 다리에서 홀령이 보인대요. 근데 신기한 게 개들이 떨어진 그 지점이 바로 그 아기가 던져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해요. 3분의 2 지점.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개들을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소름 돋게도 이 오버툰 다리의 강아지들도 허공을 보고 짖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들이 귀신을 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끼친다. 뭐 그런 속설이 있긴 있죠. 뭐 개들이 귀신을 본다. 그런데 저 위치에서 개들이 뛰어내린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현상인데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더 믿기 어렵고 더 이상한 현상이 사실이라고 그거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런 게 저주나 뭐 어떤 뭐 악령 이런 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악령, 저주 이런 걸로 유명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뭐 다 그러면 뭐 개들이 뛰어내리고 뭐 좀. 안 놀라시네.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리의 어떤 구조에서 개들을 뭔가 자극하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짐작을 좀 해봅니다. 역시 과학적이다. 그런데 그 보고된 거에 의하면 산책을 시키는 사람이 아무런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강아지가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시각이 사람보다 좋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강아지 키워본 것에 의하면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혼령을 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청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럴 땐 누르기 전에도 금방 현관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 안 듣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시각 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오해를 해서 강아지가 뛰어내렸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람이 보고한 혼령을 봤다는 시각 정보를 이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 청각이면 청각이지. 자, 그렇다면 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동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 자살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또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은 자살 안 하는데 사람만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살을 연구했던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조이너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영국 내에만 46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반려견의 수도 230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의 우울증과 자살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살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가 또는 강아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의지로 스스로 이게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네. 근데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식음 전폐를 할 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생명체들이 다 느낄 텐데 굉장히 우울하고 이 무기력증이 유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들은 있다는 걸로 봐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물도 사실은 자살에 이르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가능하다. 저는 장동선 박사님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장동선 박사님 후반에 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정말 독특한 행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죽고자 하는 충동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그 행위를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해서 죽음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택했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답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불이 났는데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600마리가 그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자살했다. 이 점이 또 정말 미스터리한데. 자, 김범용 교수님은요. 자살이 아니라면 강아지가 오버튼 다리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린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이 강아지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지점을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가 3분의 2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의 맞아요. 그 튀어나온 부분. 네. 그렇죠. 고기를 강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보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너머가 15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난간을 넘을 정도의 근력은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면 얼마든지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뛰어내렸다. 과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거예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버툰 다리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 잠수함 정박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5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리의 근원지 바로 옆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 소리가 근처에는 사람한테 안 들릴지 몰라도 청각이 발달한 개의 특성상 뭔가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험을 알듯이 개들이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천둥 소리 들려도 반응하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지나가지고 그런 소음에 반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각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뛰어내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나? 제가 이야기한 시각적 착시와 함께 얘기했어요. 콜라보가 뭔가 위험을 느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뭔지 위험한 상황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뭔가 공포가 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종의 경우에도 내가 이때 공포를 느끼는 어떤 소리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서 당장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거나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감 같은 걸 자극하는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미스터리의 이유는 바로 밍크 배설물 때문입니다. 밍크 배설 갑자기요? 밍크가 어디서 나왔죠? 시각했고 청각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후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학이지. 자, 들어보세요. 화학이지. 후가. 예. 코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게 화학적 자극이거든요. 네. 여러분, 개 물론 귀 좋죠, 그죠? 네. 그렇지만 소리 잘 듣는 사람들 보고 너 개귀네 이런 말 합니까? 냄새 잘 맡는 사람 보고 개귀네. 개코라고 하죠. 맞네요. 개 하면 후각 하면 화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이스 샷. 코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는 다리의 3분의 2 지점 그리고 코가 긴 견종들이 뛰어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히 개를 자극하는 솔솔 피어오르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득된다. 리버풀 대학교의 동물 행동 심리학자 데이비드 샌즈 박사라는 분이 저 다리 안에서 자주 서식하는 동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냄새가 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쥐의 뭐 배설물, 다람쥐의 배설물, 밍크의 배설물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밍크 배설물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여기에 뭔가 냄새가 있을 것이다.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분명히 개를 자극하는 어떤 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딴 학자분께서 연구하신 걸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밍크가 답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저는 강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밍크 배설물이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다들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걸까요? 밍크 같은 경우에는 영역 표시를 위해서 배변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밍크는 악취가 나는 액체를 내뿜는데 그 냄새가 뭐 독한 것들은 뭐 스컹크보다도 더 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밍크의 독특한 그 채취 항문샘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그것이 바로 그 다리의 그쪽 지역에 어떻게든지 많이 묻어있는 상황 밍크들이 유독 영역 다툼을 많이 하는 지역 그쪽에 걸쳐 있어서 그 냄새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개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밍크 배설물이 그 정도 심한 악취가 나면 뭐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그걸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개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동물에 따라서 특별히 그 동물에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좀 잘 알려졌죠. 뭐 개다래 나무나 개박하 이런 거는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한다. 뭐 고양이들이 그 냄새 맡으면 이상해진다. 막 이런 거 좀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그게 그런 냄새인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히 특정 품종의 개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흔히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시베톤이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비물이 냄새가 독특해가지고 우리 흔히 머스크 향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냄새가 잘 나가지고 그 냄새를 향수로도 많이 사용한다. 맞아요. 그 향 좋아. 그래서 뭐 어디 뭐 속설에는 뭐 어떻게 뭐 누구를 유혹하려면 어떤 향수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C 모사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그 성분 때문에 제규어를 꼬이게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규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제규어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향수를 갖다 놓고 이제 발라놨다가 제규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촬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분명히 개들만을 특별히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냄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5m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개들은 그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개코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보다 개코 씨가 이 방송 보면 많이 놀라시죠? 사람의 코보다 개코가 한 1000배에서 1억 배 정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코라면 뭐 15m 정도야. 뭐 가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후각 실험 했습니다. 역시. 했군요. 네, 당연하죠.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대되십니까? 파악이지 않습니까? 야, 좋습니다. 저희가 밍크 배설물을 구하고 싶은데 동물원에서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공에는 밍크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밍크를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밍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밍크와 같은 족제비과인 오소리 배설물로 준비했다. 벌꿀 오소리. 얘 성격 엄청 독해요. 오소리 무섭잖아요. 출발부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트리버. 냄새에 흥분한 듯 난간 너머를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드디어 난간을 뛰어넘었다. 봤어. 그리고 오소리 배설물을 향해 돌진했다.
지금 오버턴 다리에는 밍크 서식처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식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이고 그마치 냄새는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냥 습성이 강한 개일수록 그런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파트, 모든 세파트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맥스는 그 변에 대한 냄새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견종마다 지니고 있는 습성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행동 성향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험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관심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평상시 일생생활 속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나머나